또 다시 일본 교수의 양심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나는 일본 도쿄의 한 대학에서 국제법을 연구하는 교수 사카모토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교과서에는 조선이 일본보다 늦게 독도를 인식했으며 메이지 시대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면서 확실한 영토로 삼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꾸준히 보도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내용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학 시절 국제법을 공부하면서도 독도 문제를 다룰 때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연구했습니다. 특히 나는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 일본 정부가 이날을 공식 지정한 이후 행사에는 정치인들과 연구자들이 참석해 한국의 불법 점거를 규탄했습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한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독도를 강탈했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가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일본 학생들에게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나 역시 그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나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가 국제법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논문을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제공하는 자료와 역사적 문헌을 조사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은 17세기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이용해왔다. 일본의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어업을 해왔으며 에도 막부 시절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 영토로 공식 편입했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시마네현에 공식 편입했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연합군이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섬 목록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연구하며 나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논문을 쓰면서도 나는 이제 한국의 억지 주장을 국제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이 17세기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이용해왔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일본의 역사적 문헌을 찾아보며 이를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죽도기와 인슈시라는 문서들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설명한 문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독도가 조선 영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과정에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영토를 편입하려면 실질적인 지배와 함께 국제사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편입하면서 당시 조선 정부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공식 지도에서도 19세기까지 독도가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된 사례가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미국과 영국이 주고받은 외교 문서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약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일본 측의 반발로 인해 최종본에서 구체적인 섬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이 과연 사실일까? 연구를 진행할수록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을 파헤치기 위해 연구 범위를 더욱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더욱 깊이 연구하기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국제사회의 자료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한국의 주장에는 논리적 허점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오히려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먼저 한국의 고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
동국문헌비고 등을 확인하면서 조선은 이미 15세기부터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과 무릉은 두 섬이 서로 거리가 가깝고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볼 수 있다 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 정부가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일본의 문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17세기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등장하는 인슈시르 원문까지 철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서의 저자인 사이토 도요노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확정하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경계를 울릉도 근처로 설정하면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도를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할 당시의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서 결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조선이 독도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편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영토를 정당하게 편입하려면 반드시 다른 국가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당시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렸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이 이미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 칙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모든 섬을 강원도 울도군의 관할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5년 전에 이미 대한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고받은 외교 문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국과 영국의 외교 문서를 검토하면서 정반대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51년 미국 국무부와 영국 외무부가 주고받은 외교 문서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을 작성할 때 처음에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며 로비를 벌였고 최종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명히 언급하는 문장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내가 알고 있던 역사와 국제법의 해석이 모두 왜곡된 것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나는 일본 내에서도 독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들과 직접 만나 토론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일본 내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다나카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주장한 학자였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님, 드디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는 다나카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가 연구하며 발견한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랜 기간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사카모토 교수님이 직접 연구하며 느낀 혼란, 저도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는 다나카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나카 교수와의 대화 이후 나는 더욱 깊이 독도 문제를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내가 평생 믿어온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허술한 논리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일본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구 논문을 작성하면서 일본 학계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논문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이유로 학술지에서 게재를 거부당했습니다. 나는 국제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논문을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과거 일본에서도 나와 같은 연구를 했던 학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자는 나보다 앞서 독도 문제를 연구했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연구 논문은 처음에는 조용히 발표되었지만 곧 일본 우익 세력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는 연구 발표 이후 소속 대학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고 결국 교수직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 언론과 정치인들로부터 반역자라는 공격을 받았으며 심지어 가족들까지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만약 내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나 역시 교수직을 잃고 일본 사회에서 매장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동료들마저 나를 배척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연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논문을 발표할 수 없었지만 해외 학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라면 보다 자유롭게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미국의 독도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내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 교수는 사카모토 교수님께서 일본 학자로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셨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국제학회에서 꼭 발표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내 연구를 발표하는 순간 나는 일본 사회에서 반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발표 당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원고를 정리하며 손이 떨렸고 내가 이 발표를 꼭 해야 할까? 그냥 조용히 연구를 접는 것이 나은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표 당일 나는 국제학술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마자 일본에서 온 일부 학자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발표를 시작하기 전 마이크를 잡은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연구자로서 살아왔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두려웠지만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학자들 앞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심한해연에 편입한 과정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들이 역사적, 법적으로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예상했던 대로 일본에서 온 일부 학자들은 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사카모토 교수의 주장은 일본의 역사적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해외 학자들은 나의 연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 유럽 출신 교수는 사카모토 교수님의 연구는 매우 용기 있는 시도이며 일본 학자가 독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발표를 마친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나는 이제 반역자로 취급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학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나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하루가 지나자 일본 언론이 본격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신문들은 일본 학자가 한국의 억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연구자가 해야 할 객관성을 잃고 감정적인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 역시 사카모토 교수는 일본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학문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을 배신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정치인들이 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런 학자가 일본에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라고 말했고 온라인에서는 나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과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는 한국 돈을 받고 연구한 매국노다. 일본에서 쫓아내야 한다. 저런 인간이 학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독도는 명백히 일본 땅인데 한국의 선동에 넘어간 어리석은 교수일 뿐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연구자로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발표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나를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며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 평생 일본 학계에서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발표로 인해 나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앞에는 협박 메시지가 붙어 있었고 익명의 협박 전화도 계속 걸려왔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겁니다. 교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나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과장은 나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
이번 발표로 인해 학교로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구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학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는 학교 측으로부터 연구 지원이 끊겼고 동료 교수들도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학계에서 나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외 연구자들과 한국의 학자들은 나의 연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발표 직후 한국과 유럽의 연구자들에게서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님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일본 학자가 독도 문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카모토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일본 학계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한국의 한 역사학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발표를 통해 보여주신 용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주신다면 독도 문제를 올바르게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나는 이미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학자로서 살아왔고 학자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일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찾은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연구를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한국과 국제학계에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를 환영해 주었고 내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논리를 반박하는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나는 국제학회에서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의 독도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나의 사명이며 언젠가는 일본 사회도 독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연구를 계속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사카모토님께 한국인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도 연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를 연구해주신 다른 일본 교수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